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물주택 대표 김은하 회사입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우리 양도세 줄이는 방법 중에 환산취득가액을 이용해서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요거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때 어설프게 잘못했다가는 괜히 가산세 같은 것도 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시고 적용을 하셔야 되고, 우리 정한겸 세무사께서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오늘은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숨겨진 함정이라는 주제로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환산취득가액을 쓰는 기준이 또 따로 있는데 저번 시간에 환산취득가액 먼저 한 번 더 설명해 그렇죠. 주시죠. 이제 보통 양도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취득가액이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부분이랑 불가능한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기록을 하게 되는데, 네. 실거래가가 없을 때, 그렇죠. 없을 때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없을 때는 이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쓰게 되는데 거기서 환산취득가액이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환산취득가액으로 쓰게 되면은 이제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 그리고 환산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공제 둘 중 큰 금액만 광해 이제 취득가액으로 개념으로 인정을 하고 그 뒤로 양도세 계산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보시면은 환산취득가액이 그럼 뭐냐? 그러면 실질 거래가액과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 이제 양도가액이 실질거래가액이거나 아니면 양도가액이 실질거래가 불분명해서 매매사례가액으로 갔거나 감정가액으로 갔거나 하면 이 양도 당시에 이런 가액 곱하기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환산해갖고 들어가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취득할 때 들어간 비용을 쓰는 게 아니고요. 그 내역이 없다고 판단됐을 때는 뭔가 취득원가에 대신할 수 있는 걸 이제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법에서 그때 이제 주로 팔 때 거래가액이 있으면 지금 내가 판 금액 기준으로 해서 내가 팔 때 기준시가 대비 살 때 기준시가의 비율, 팔 때 예를 들어서 기준시가가 100이었는데 살 때 기준시가는 80이었다. 네. 그러면 지금 양도가액의 80%를 그렇죠. 취득원가로 인정해주는 방식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이용하면 양도세 계산을 줄일 수가 있는 그런 경우가 존재하는 네. 겁니다. 그런 보통 이제 절세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실제 취득가액보다 크다면 양도세 절세가 가능한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우리가 산 거보다 더 높은 상황. 맞습니다. 이때는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그럼 이런 경우가 어디 있겠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많지는 않겠죠. 많지는 않는데 보통 이렇게 환산취득가액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이제 신축했을 때 그렇죠. 건물을 새로 지었을 때가 한번 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살펴볼 텐데 2017년에 건물을 신축을 했고 건물 실제 취득가액 그러니까 공사비 지출하고 노무비 지출하고 이런 부분이 신축한다고 들어간 비용이 13억 4천 정도가 네, 들어가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취득세는 이제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신축을 해서 2.8%에 이제 등록면허세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3.16%가 취득세로 산출이 되고 그 부분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2004년에 토지를 취득하고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때 그 토지 취득 대금이 12억 정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토지랑 건물을 일괄 취득한 게 아니라 서로 이제 따로따로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2004년에 사고 네. 2017년에 이제 건물을 지은 겁니다. 13억 4천 그렇죠. 정도 들여서. 그러면 이렇게 취득 시점이 다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바뀌는 게 바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건물과 토지가 보유한 기간이 다르니까 네. 공제율이 달라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토지는 오래 보유했으니까 30% 공제율을 받고 네. 건물은 10%만 공제를 받는 거죠. 네. 그리고 이때 이 토지 건물을 이제 22년도에 일괄 양도를 해서 48억에 팔겠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때 건물의 실질 취득가액을 사용했을 때랑 환산취득가액으로 사용했을 때 이제 절세액을 한번 계산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하게 된다면 이제 실질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절세액을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질 거래가액을 적용했을 때 양도가액은 이제 토지 건물 합계로 해서 48억이고 이걸 기준시가 비율로 만약에 쪼갰다면 토지와 건물 부분이고요. 토지는 28억에 양도를 한 걸로 보고 건물은 19억 8천 약 20억 원 정도의 양도를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취득가액은 아까 토지가 12억에 샀고 건물이 이제 13억 짓는데 13억이 들었으니까 취득가액이 나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아까 10% 30% 각각 쪼개지고 양도소득금이 도출됐는데 한 16억 정도. 16억 정도가 이제 양도소득세와 관련되는 양도소득이라고 보는 거고. 네.
그리고 기본 공제 250만 원씩 이제 빠지고요. 그러면 16억에서 250 뺀 네. 16억 6,700 정도가 맞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네. 곱하는 기준 금액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당연히 이제 45% 구간으로 적용이 돼서 세금 산출세가 약 한 6억 8,500만 원 정도. 6억 8,500을 이제 세금으로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양도세 과세 기준이 16억이니까 여기는 이제 지방세가 포함이 안 된 거니까요. 지방세까지 하시면 6,800만 원 더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실질 거래가액을 적용했을 경우이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을 했을 때는 양도가액이 이제 28억, 뭐 토지 건물, 그 다음에 건물이 20억 이렇게 똑같고 전과 동일하고 이제 취득가액 부분이 조금 달라집니다. 취득가액, 토지 취득가액은 실질 거래가액으로 가는 거고 이제 건물 같은 경우는 환산가액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때 환산가액이 17억 8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그 전이랑 비교했을 때 약 한 4억 원 정도 증가하는 거예요. 지금 환산가액으로 우리가 지금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처분 시점의 기준시가 대비 네. 우리가 취득 시점의 시가 비율대로 계산했을 때 네. 17억 정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했을 때는 필요경비 계산공제가 들어가는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건물 기준시가에 곱하기 3%가 여기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아까 10%, 30% 각각 또 달라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양도소득 금액이 12억 3천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에 또 이제 필요경비도 추가적으로 더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있네요. 양도소득 금액이 12억 3천이면 아까 계산한 것보다 똑같이 한 4억 정도가 4억 정도 양도소득 그렇죠. 작아졌고 12억 3,600이니까 이번에 세금은 한 4억 5억도 9천. 안 되는 4억 그렇죠. 9천 정도 돼서 아까 앞에 6억 얼마였죠? 앞에 6억 8,500만. 500이었는데 그게 4억 9,100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양도세를 2억 정도 줄일 네. 수 있는 겁니다. 환산가액으로 했을 때 이게 이제 맞습니다. 제일 해피한 상황, 그 환산가액으로 갔을 때 제일과 큰 상황에 그렇죠. 해당되는 걸로 봤는데 그래서 이럴 기회가 있는데 이거를 실거래가액으로 하시면 2억 세금을 더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일 때 정확하게 여러분이 어드바이스를 받으셔야 세금을 제일 적게 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영 세무사처럼 양도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한테 세금 신고를 맡기시는 게 네. 여러분이 세금을 제일 적게 내는 방법이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줄일 수 있는데 근데 그러면 이제 이미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좀 제한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이제 환산취득가액의 유의사항을 좀 살펴볼 텐데요. 그거 조심해서 분명히 이제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니까 세금이 몇 억씩이나 주니까 그러면 이제 양도세 신고하러 오실 때 그럼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를 해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요청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환산취득 분인 거네. 그렇죠. 잘 아는 네. 분인 거네.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데 그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알 수 알수 없을 없어요. 때 이제 적용이 되는 건데 무작정 계약서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무조건 환산취득가액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고 싶겠죠. 그렇죠. 그럼 다 계약서 찢어서 버릴 텐데. 그리고 06년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이후에는 등기부등본에 실제 취득가액이 기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06년도부터는 네. 우리가 등기부등본에 취득가액을 적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06년 이전에 취득하신 거는 내역이 남아 있는 게 없으니까 그거는 환산가액으로 하실 수 있는데 06년 이후에 명확한 취득가액이 기록돼 있는 거에는 적을 수 없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06년 이후에 할 수 있는 거는 신축했을 신축의 때. 경우에. 네. 신축해서 여러분이 건물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그때는 신축할 때 든 비용의 내역이 취득원가 내역이 명확지 않으면 환산가액을 쓰실 수 있는 거고 06년 이전에 건물을 취득하신 상태면 그건 쓸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내역이 남아있는 게 네. 없으니까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이제 경공매로 이제 낙찰받아서 취득하신 경우에는 그 경공매 그 취득 금액이 이미 기록이 돼 있기 법원에 때문에 기록돼 있으니까 네. 이거는 환산가액이 안 되겠죠. 그리고 건설회사로부터 분양받은 금액도 그 분양받은 금액이 이미 있기 때문에 환산취득가액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명확하게 이렇게 내역이 존재하게 되면 그걸 없다고 하고 환산가액으로 무조건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내역이 있다면 그게 우선이다. 네. 근데 내역이 없을 때는 환산가액으로 가시면 내역이 없거나 애매할 때 이런 요 조건 아니면 그때는 환산가액으로 여러분이 하셨을 때 유리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렇게 환산취득가액을 계속 쓰다 보니까 사실 실제 취득가액이 원칙인 건데 이걸 무시하고 예외로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를 해버리면 이제 나라에서 조금 이런 그런 부분이 거 안 하겠죠. 이슈가 커서 예. 사람들이 이제 건물 팔 때 다 이 환산가액으로 한 거예요. 이게 유리하니까 뭐 여러분이 지금 잘 모르셨겠지만 또 많이 거래한 사람들은 환산가액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너무
환산가입을 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세법에서 조금 약간 페널티를 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실제 취득가액을 뭐 관련 서류를 갖추지 못한 거에 대한 제재 성격인 건데 2018년 1월 1일부터 신축일로부터 5년 이내 건물을 환산 취득가액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그 환산가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매각하시려고 할 때 5년 이내에 지금 신축한 건물을 갖고 있으면서 매각하시면서 그때 환산가액을 난 쓰겠다고 생각하시면 그때는 환산가액이 5%를 가산세로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취득금액을 환산가액 했더니 건물 취득금액이 10억이었다. 그러면 5천만 원. 5천만 원을 가산세로 내야 되기 때문에 5년 이내에 팔면 이게 꼭 유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죠. 이제 뭐 보통 건물은 여러분이 신축하실 때 5년 정도는 보유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5년 지나면 요 사항은 네.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환산 취득가액으로 하면 이렇게 가산세가 되는 그럼 감정가액으로 해서 좀 높이면 또 그걸로 하는 거는 가산세가 안 나오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 또 개정이 돼갖고 환산 취득가액과 감정가액으로 그 취득가액을 설정을 해갖고 팔면 이제 가산세가 나오게 된다라는 이제 법령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예, 건물을 신축 증축했을 때 취득일로부터 증축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서 감정가액, 환산 취득가액으로 하면 취득가액의 환산 취득가액의 5% 또는 감정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고 이 경우에는 이제 양도 차손이 발생해서 내 세금이 없는 경우에도 똑같이 이제 가산세가 적용이 되는 거죠. 가산세 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가능하면 5년 이내에 파는 방식으로 안 하시는 게 좋고 신축하고 나서 5년 이내에 판다면 요건 좀 적용하지 않으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네요. 네. 그러면 이제 환산 취득가액의 함정이 이제 본격적인 주제긴 한데 기본적으로 환산 취득가액을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하시는 게 좋을 수 있는 네.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유리한 쪽에서 선택해서 하시면 되는데 그걸 어설프게 전문가 아닌 사람한테 조언받아서 잘못하셨다가는 거꾸로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상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정확하게 규정 검토하면서 쓰셔야 되고 그 잘못했다가 세금 더 낸 케이스 그게 있는 거죠. 그렇죠. 보시면 이제 제목이 신축한 쟁점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액으로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공사비로 지출된 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세무서는 이제 보고 경정을 해갖고 양도세 폭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취득원가 모른다. 네. 환산 취득가액으로 신고는 했는데 세무서에서 그러면 뭐를 보고 실거래가액을 확인한 건가요?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신축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청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취득록세를 내잖아요. 네. 취득세를 낼 때 이런 공사비용 지출 명세서 이런 것들을 첨부를 해서 낸단 말이죠. 이런 거 이제 첨부해서 낼 때 이거 보통 이제 신축해서 하면 취득록세를 적게 내야 되니까 그렇죠. 보통 얘를 작게 신고하는 맞아요. 경우가 많아요. 실제 그렇습니다. 상황에서. 네. 근데 이제 얘를 작게 신고하면서 내역을 자세히 적은 거죠. 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자세히 적으니까 그리고 통장 내역도 보니까 실제 지출된 내역이 명확하고 그리고 뭐 이제 보통 신축할 때는 뭐 사업자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세금 계산서 발급 내역도 다 있고 하다 보니까 그걸 다 취합해 보니까 실제 취득가액이 더 낮아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거 명확하게 있으니까 이걸로 실제 거래가액으로 보고 이제 양도세를 추징하겠다. 그래서 이런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허위로 그러면 계약서를 잃어버렸다고 하고 환산 취득가액으로 했으니까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 40% 그리고 납부하지 못한 세금을 이제 연 9% 이자율로 해갖고 가산세까지 부과된 사례죠. 가산세가 되게 커지고 네.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원래는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이 내게 이렇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규 판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그 취득 문구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지 여부에 대해서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 확인해서 인정하는 경우에 하나고 취득 당시에 실거래가액을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는 경우 실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환산 취득가액을 무조건 쓴다고 한다면 반드시 한번 세무서에서 체킹을 할 수 있다. 미리 한번 체킹해 봐서 그렇죠. 세무서 입장에서도 확인이 어려운 상태일 때나 쓰는 거지. 그렇습니다. 세무서가 다 확인할 수 있는 내역이 존재하는데 환산가액을 쓰셨다면은 이렇게 좀 엉뚱하게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런 부분 검토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거를 직접 검토하시면 어려울 거고 뭐 이런 부분을 검토하시려고 하면 우리 정한경 세무사께 요청하시면은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하면서 이런 가산세 폭탄이 없는 상태의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여러분에게 어드바이스를 네.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양도할 때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게 유리한 상황, 이것도 잘 검토하셔야 되고, 그게 나중에 가서 이제 세무서에서 거꾸로 인정 안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하는지도 검토를 하셔야 되고, 근데 이제 그걸 다 검토해서 쓸 수 있다면 이걸 사용하시는 게 양도세를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도 여러분이 좀 알아놓으시되, 이걸 여러분이 직접 적용하시기에는 세부적인 걸로 검토할 게 많으니까 항상 나는 이거를 사용해서 한번 양도세 신고해봐야겠다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정한근 세무사께 연락 주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어드바이스를 드릴 겁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